였다면 얼마 뒤 결혼식을 올리고 한참 행복한 신혼생활을 즐기고 있었어야 할 2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이렇게 사연을 보내고 있다는 건 일이 제 계획대로 풀리지 않았다는 이야기겠지요. 결혼을 약속했던 남자친구와는 2년 반을 연애했어요. 연애 기간이 짧은 건 아니지만 저와 남자친구의 나이만 가지고 생각해보면 결혼이라는 게 조금 이른감이 있죠. 하지만 그만큼 서로 잘 맞고 행복하게 살 거라는 확신이 있었기에 시작한 결혼 준비였어요. 저희가 아무래도 나이가 나이다 보니 결혼을 위해 모아놓은 돈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었어요. 제가 5천, 남자친구가 5천이었죠. 정확하게 같은 금액은 아니고 제가 200 정도 더 모아놓긴 했지만 돈 100, 200만 원 차이 나는 걸 가지고 누가 얼마나 더 잘났다고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군대를 다녀온 남자친구 상황을 고려해보면 직장 생활한 기간이 2년이나 더 긴 제가 남자친구보다 훨씬 적은 돈을 모아놓은 거나 마찬가지였죠. 주변 사람들은 저희한테 무슨 1억 가지고 결혼을 하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줬어요. 최소 남자는 2억, 여자는 1억 정도는 모으고 나서 생각해도 늦지 않다고들 이야기해대는데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돈이야 지금 모아놓은 것보다 앞으로 같이 벌면서 모을 돈이 더 많잖아요. 결혼해서 모으나 모아놓고 결혼을 하나 결혼 상대만 같은 사람이라면 뭐가 다를 게 있냐는 생각이었습니다. 여차하면 부모님 지원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 이자야 나가겠지만 대출도 있고 그런 세세한 부분은 결혼 준비하면서 하나씩 차근차근 정리하려고 했어요. 저희가 결혼하기로 정하고 가장 처음 알아보기 시작한 게 바로 신혼집이었습니다. 손님들 기억에 남을 만한 호화로운 예식장, 평생 기억에 남는다는 웨딩 사진도 중요하지만 아무래도 없는 형편의 결혼 준비를 시작한 만큼 집보다 중요한 게 더 있겠나 싶었죠. 저희 둘 다 회사 근처에서 자취를 하고 있었는데 어차피 결혼할 거면 당장 살림이라도 합쳐서 한 사람분 월세라도 덜 내고 아끼는 편이 결혼자금 한 푼이 아쉬운 저희들 상황에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생각도 있었고요. 그렇다고 해서 돈 되는 대로 서둘러서 아무 집이나 구할 생각은 아니었어요. 당장 월세 얼마 아낀다고 아무 집이나 샀다가 낭패를 보고 싶지도 않았거든요. 부동산에서 연락 오기만 기다리는 것도 아니다 싶어 저희 나름대로 인터넷이며 이런 거 뒤져보면서 좋은 매물을 알아보기 시작했죠. 그러다 정말 좋은 매물을 찾으면 결혼 날짜가 얼마나 남았건 간에 일단 집부터 구해야겠다는 생각이었지요. 그런데 진짜로 집을 알아보기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좋은 매물이 하나 나타났어요. 유치원생 아이를 가진 젊은 부부가 살던 집이었는데 아이 교육 문제로 가족 전체가 이민을 결정하게 되면서 집을 내놓게 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급매로 나와 가격도 주변 시세에 비해 많이 저렴한 편이었고요. 집도 다 고쳐서 살고 있던 상태였고 아이가 쓰던 방 벽지 정도만 바꾸면 되겠다 싶을 정도로 집 컨디션도 최상이었어요. 그날 남자친구가 마침 일이 바빠서 부득이하게 저 혼자 다녀오게 되었는데 집 상태가 워낙에 좋다 보니까 제가 괜히 시간 끌었다가 하루 사이에 집이 나가버리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당장 저희 돈으로는 한참 부족하긴 했지만 어차피 대출 없이 집을 구할 생각은 없었고 여차하면 저희 부모님이 일단 필요한 만큼은 빌려주신다 하셨으니 급한 대로 계약을 먼저 해버렸어요. 계약 후 집주인분한테 양해를 구하고 그날 저녁에 퇴근한 남자친구 데리고 다시 집 구경을 또 했는데 남자친구도 집을 엄청 마음에 들어하는 눈치였습니다. 제가 상의도 없이 계약부터 해서 혹시나 기분이 나쁘진 않을까 걱정했는데 좋아해주는 걸 보니 마음이 다 놓이더라고요. 계약금은 이미 걸어놓은 상태였지만 집주인분이 이민 준비하면서 처리할 것들도 많고 돈 쓸 일도 많아서 그런데 중도금 따로 없이 최대한 빨리 잔금을 치러줄 수 있느냐고 부탁을 해왔습니다. 당장 저희들 돈 합쳐봐야 1억밖에 안 되었다 보니 나머지 2억을 일단 급한 대로 저희 부모님께 빌리기로 했어요. 그렇게 부랴부랴 일주일도 안 돼서 돈을 만들어놨는데 남자친구가 그제서야 실은 자기 돈은 어머니가 관리를 하고 있어서 자기 수중에는 돈이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당장 잔금을 치르네 마네 하고 있는 상황에 진작에 그 돈을 안 찾아놓고 2억 5천 만들어 놓으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정말 답답할 따름이었습니다. 그때는 어찌나 답답했는지 그 나이 먹도록
엄마가 돈 관리를 해주고 있다는 그 사실이 귀에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래도 한번 참고 말했어요. 그럼 여기서 나한테 이러고 있을 게 아니라 당장 집에 가서 어머님 모시고 은행 문 닫기 전에 거기부터 다녀오라고요. 5천이면 이체 한도에 걸리지도 않을 것 같은데 돈이 마련된 김에 하루라도 빨리 잔금 치러버리는 게 좋지 않겠냐 했죠. 그런데 남자친구가 쩔쩔매면서 그게 말인데 내 돈은 좀 시간이 걸릴 것 같다.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어이가 없었죠. 뭐 때문에 그런 거냐고 바로 따져 물었더니 엄마가 그 돈을 불려주겠다고 사놓은 주식이 있는데 그게 지금 엄청 상승장이라서 그 돈을 당장 빼줄 수 없다고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산 넘어 산이었죠. 주식이라니 재벌들도 아니고 아들 돈으로 주식하는 부모가 실존하리라고는 정말 상상도 못했던 거라 정말 할 말을 다 잃었습니다. 혹시나 싶어서 남자친구한테 네 돈이 있기는 있는 거 맞냐고 물어봤어요. 혹시나 주식으로 날려놓고 못 준다는 걸 나중에 준다고 하려는 건가 싶어서요.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그렇지 않다고 자기가 두 눈으로 어머니가 주식으로 가지고 있는 거 확인했다고 그런 부분은 걱정하지 말라더라고요.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어머니가 혹시나 자기 돈을 잃으면 당신 돈으로 다 메꿔주겠다고 그런 말까지 했다면서 걱정 말라는데 그 말을 들으니 더더욱 신경이 쓰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설마 자식 돈 날려먹고 모르는 척 할까봐 걱정되었기보다 당장 잔금을 치르려면 5천이 부족한 상황이 된 건데 5천만 원이 뭐 금 나와라 뚝딱 한다고 해서 나오는 돈이 아니잖아요. 남자친구 어머니한테 남자친구 돈을 빼줄 여력이 되었다면 주식에 들어있어서 안 된다는 말은 꺼내지도 않았을 거 아니겠어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당신 돈에 그냥 집에 있는 여유자금이라고 전부 다 투자 중이라 중간에 그 돈을 못 빼주는 상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말인즉슨 그 5천을 이미 부모님께 부탁드려서 2억을 마련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또 만들어 와야 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데 남자친구가 별 대수롭지 않은 듯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저희 부모님께서 2억이나 해주셨는데 설마 5천을 더 못 해주시겠냐고 빌린 김에 좀 더 빌려보라는 거예요. 그게 저희 부모님 여윳돈이 있어서 이래저래 다 끌어모아가지고 만들어주신 돈이었거든요. 하지만 별 수 있었겠나요? 뭐 어려운 일이냐는 듯 쉽게 말하는 남자친구 태도가 기분이 나쁘긴 했지만 당장 해야 할 일은 해야 하는 거니 부모님께 다시 한번 손을 빌리게 되었습니다. 결국 저희 부모님께서 대출을 받아 나머지 5천만 원을 마련해 주셨어요. 그렇게 잔금을 치르고 나서 남자친구한테는 이렇게 말했죠. 그때가 주식이 상승장이건 하락장이건 상관없이 한 달 내로 어머님한테 맡긴 돈을 받아오라고요. 다른 건 몰라도 이 5천만 원은 부모님 돈이 아니고 은행에서 빌린 돈이니만큼 이자가 나가기에 최대한 빨리 갚아드리고 싶다고 했죠. 그리고 진명의 문제에 대해서도 말을 했어요. 저희 부모님한테 2억은 또 우리가 따로 갚아야 하는 돈이라고요. 그 돈이 최소한 1억이 될 때까지는 일단 진명이는 내 이름으로 해놓을 테니 서운해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애초에 그게 저희 부모님한테 돈을 빌리는 조건이었다고 그렇게 설명했더니 남자친구도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한 거지 하면서 별 다른 불만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 달이 다 지나도록 남자친구가 5천만 원 이야기를 도무지 꺼내지 않는 거예요. 제가 한 달에 기일을 주긴 했지만 그게 30일을 다 채워서 가져오라는 소리는 절대 아니었거든요. 알아서 주겠지 기다렸다간 한 달이 아니라 한 달이 더 걸려도 안 가져오겠다 싶어서 그래서 남자친구한테 결국 말을 꺼내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제 예상대로 한 달 시간 준다길래 30일 전에만 가져오면 되는 건 줄 알았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이미 어머니한테 돈은 받아가야 한다고 말은 해놓은 상황이니 곧 받아오겠다고 문제 없을 거라 그렇게 대답을 해왔어요. 그런데 다음날 남자친구는 약속한 돈을 가지고 온 게 아니라 다른 걸 가지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어머님을 집에 모시고 온 거예요. 돈 대신 어머님을 모시고 왔을 때에는 적잖이 당황스러웠지만 저희 집까지 직접 행차하신 거 보면 그 이유가 무언지는 생각하지 않아도 딱 알겠더라고요. 다행히 주절주절 다른 이야기는 단 한마디도 안 하시고 시간 낭비할 것 없이 대본의 본론부터 털어놓으시더군요.
잔금도 다 치른 마당에 그 5천이 급하게 필요할 게 어디 있냐고, 돈은 당신이 그냥 계속 관리하다가 목돈을 만들어서 돌려줄 테니 그냥 줄 때까지 잔말 말고 기다리고 있으라는 소리였어요. 저도 결혼하기 전부터 시어머니하고 턱지고 살 생각은 없었다 보니 최대한 예의 챙겨서 대답을 드렸습니다. 그 돈이 처음부터 저희 부모님 여유자금으로 해주신 돈이었으면 저도 당장 이렇게 급하게 받아오라고 하지 않았을 거라고요. 남자친구 돈이 묶여있는 상황인 걸 모르는 채로 진행했다 보니 저희 부모님께서 부득이하게 대출을 받아야 했다고. 저희 집에 갚아야 할 빚도 생겼는데 추가로 대출받은 부분은 이자까지 나가게 생겼으니 적어도 그 돈이라도 먼저 갚아서 없는 돈으로 만들고 싶다고 했습니다. 남자친구 어머니는 이자가 얼마나 나가길래 그러냐고 제게 물었죠. 얼마인지 액수를 듣더니 그게 내가 버는 돈 생각하면 얼마나 보잘것없는 돈인 줄 아냐 큰 소리를 치더니 그 이자 내가 내줄 테니 더는 묻지 말라고 말을 끝내버렸어요. 이후로 약속했던 이자 관련해서 예비 시어머니한테서 땡전 한 푼 받은 적은 없었습니다. 남자친구가 내가 엄마한테 받아올게 하고 자기 월급에서 얼마씩 보내는 정도였지요.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결국 그렇게 신혼집 문제는 마무리되게 되었구나 싶었죠. 그렇게 잔금을 치르고 결혼식 날짜는 아직 잡지 않은 상태였지만 이미 모든 돈이 집에 들어간 상황이다 보니 결혼식은 조금 미뤄지더라도 일단 살림부터 합치자는 쪽으로 이야기가 정리됐습니다. 식은 예비 시모가 약속한 5천만 원을 받고 나서 그리고 나서 올리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오히려 같이 지내보면 결혼 후 어떤 모습일지 미리 알 수 있겠다 싶기도 했고요. 아무리 결혼하기로 했다고 해서 신혼집까지 구해졌다고 해서 신혼부부처럼 사는 것보단 지킬 건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방도 2개니까 결혼식 올리기 전까지는 각방을 쓰는 쪽으로 미리 약속을 했습니다. 당장 집 사는데 전 재산을 털어버린 터라 신혼 살림이랍시고 미리 혼수장만을 할 상황은 아니었어서 서로 각자가 쓰던 물건들로 일단 집을 채워놓았어요. 남자친구가 살던 집의 경우는 침대가 옵션으로 되어 있었다 보니 제가 쓰던 침대를 남자친구한테 쓰라고 일단 양보해줬고 저는 일단 7개월짜리 무이자 할부로 결혼하면 쓸 침대만 먼저 장만을 했습니다. 그렇게 각방 생활 혼전 동거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같이 살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부터 예비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자주 들락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반찬을 좀 해다 주신다고, 다음엔 집이 지저분해 보여서 청소 좀 도와주겠다고 하는 식으로요. 거기엔 명확한 이유가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매번 그렇게 사소한 이유를 대며 하루 이틀 사이 간격으로 집에 찾아오는 일이 반복되다 보니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퇴근하고 돌아와 보니 시어머니가 그냥 저희 집에 계셨던 적도 있었어요. 아들 집인데 뭐 어떠냐며 슬쩍 웃으시는데 다른 걸 다 떠나서 그 말이 자꾸 머릿속을 떠나지 않더라고요. 아들 집이라는 그 말이 말입니다. 이 집에 아직 남자친구 돈은 한 푼도 들어온 게 없었잖아요. 그 5천만 원이라도 해주셨다면야 제가 그 정도까지는 생각하지 않았겠지만 그런 상황에 벌써부터 콕 집어 아들 집이라는 말을 하니 이따금씩 저희 집을 드나든다는 작은 불만이 점점 제 마음속에서 커지기 시작했어요. 앞서 적었다시피 제가 쓰던 오래된 침대는 당분간 남자친구가 사용하라고 넘겨준 상태였고 7개월 할부이긴 하지만 1,000만 원이나 들여서 저는 좋은 침대를 하나 장만했어요. 제가 허리디스크 초기 진단을 받은 적이 있어서 이왕 결혼하고 쓰는 침대는 되도록 좋은 걸로 장만할 계획이 애초부터 있었거든요. 비싸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닐 테니 여기저기 발품 팔아가면서 직접 누워봤을 때 최대한 흔들림이 없고 지지력이 강한 매트리스로 신경 쓰고 또 써서 고른 침대였어요. 각방을 쓰고 있었기에 당분간은 제가 혼자서 사용하기로 결정되어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런데 하루는 그렇게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신발장에 예비 시어머니 신발이 있더라고요. 평소였으면 원하지는 않았지만 이제 들어왔냐고 반겨라도 줬을 텐데 집에는 인기척이라고는 느껴지지 않았어요. 신발만 벗어두고 맨발로 어디 나가신 건 아닐 텐데 싶었는데 집 안에 들어오니 이상하게 제 방문이 살짝 열려있는 게 눈에 들어오더군요. 깜짝 놀라 문을 열었는데 세상에 예비 시어머니가 제 침대 위에서 누가 업어가도 모를 정도로 깊은 잠에 빠져 있더라고요. 그 길로 바로 예비 시어머니를 깨웠죠.
이게 무슨 상황인지 따져야 하나 싶은 와중에 예비 시어머니는 눈 비비고 일어나서는 자세를 고쳐 앉아 침대에 등을 기대고 앉더니 침대가 엄청 비싼 거라더니 허리를 딱 받쳐주는 게 좋기는 좋다면서 마음에 쏙 든다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예비 시어머니를 면전에 두고 뭐라 할 수 없어서 그때는 그냥 슬쩍 웃으며 넘어가긴 했지만 그렇게 예비 시어머니가 집에 돌아가시고 나서 남자친구한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했어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요. 암만 우리가 결혼하기로 했어도 우리조차 결혼 전에 지킬 건 지켜야 한다고 각방을 쓰고 있지 않느냐고. 아무리 어머님이라도 지금 당장 내 방은 엄연히 나 혼자만의 공간인데 이런 식으로 내 방에 마음대로 드나드는 건 좀 불편하다고요. 막말로 저희가 결혼을 했다고 해도 시어머니가 아들 내외 쓰는 방문을 아무렇지도 않게 열고 들어와서 낮잠을 자는 것 또한 정상은 아니잖아요. 남자친구도 그때는 알겠다고 앞으로 이럴 일은 없을 거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며칠 지나 또 다시 이상한 낌새를 눈치챌 수 있었습니다. 뭔가 방에 누가 들어왔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뭐 남자친구한테 물어봐도 어머니한테 말했다. 안 그런다고 하셨다 하며 지금 어머니를 의심하는 거냐 하는 대답밖에 들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하루는 제가 머리를 써서 제 나름의 표시를 남겨뒀어요. 이불도 일부러 앞뒷면이 거의 똑같은 이불로 바꾸고 일부러 표 안 나게 뒤집어서 이불을 정리해두고 출근을 했었죠. 처음 며칠은 제가 정리해둔 그 상태였어서 정말 제가 과민 반응을 했나 싶던 와중에 아니나 다를까 딱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 제가 출근한 사이 예비 시어머니가 아직도 집에 드나들고 있고 내 침대에서 낮잠까지 한잠 주무시고 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불이 앞면으로 정리되어 있었고 이불을 다시 정리하다가 예비 시어머니 머리카락도 한 가닥 발견을 해버렸거든요. 그때 확신이 들었어요. 말로는 아니라고 하지만 예비 시어머니가 여전히 제 방에 드나든다는 사실을요. 증거를 잡은 그날에 남자친구를 불러 이야기를 꺼냈어요. 어머님이 아직도 집에 맘대로 오시고 내 침대에서 낮잠도 주무시는 것 같다고요. 일부러 이불을 뒤집어서 정리해 놓는데 오늘은 다시 앞면으로 정리되어 있는 걸 보면 틀림없다고 했죠. 그런데 남자친구는 거기서 저한테 오히려 앞뒷면이 똑같은데 너가 아침에 정리할 때 헷갈렸던 거 아니냐고 되묻더군요. 그럴 리가 없다고 하는 남자친구한테 이불 정리하면서 발견한 예비 시어머니 머리카락도 보여줬어요. 누가 봐도 예비 시어머니 머리카락이라고 밖에 설명이 안 되는 굵은 파마머리를 보니 남자친구도 그제서야 말을 더 꺼내지 못하더라고요. 제가 뭐 그걸 가지고 남자친구랑 싸울 생각이 있던 것도 아니었고 다만 어머님이 이제 우리 집에 자유롭게 드나드는 것부터가 문제인 것 같으니 그것부터 못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말을 건넸습니다.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제 말은 대수롭지 않는다는 듯한 태도로 이렇게 한마디를 꺼내더군요. 그럼 엄마는 이제 이 집에 오지 말라고 자기가 확실하게 말을 할 테니까 이 침대를 어머니 쓰시라고 드리면 어떻겠냐고요. 뭔 소린가 했더니 어머니가 제 침대를 그렇게 마음에 들어 하셨답니다. 어머니도 맨날 주식한다고 고개 숙이고 핸드폰만 붙들고 계셔서 그런가 요즘 부쩍 어깨도 뭉치고 허리도 안 좋은 것 같다고 하신다고. 그러니 이 침대를 어머니한테 쓰라고 드리자는 소리였지요. 어머니가 굳이 우리 집에 목적이 있어서 오시는 게 아니고 그 침대에서 잠깐만이라도 눈 좀 붙이면 그렇게 쾌적할 수가 없다시는데 침대만 넘겨드리면 당분간 우리 집에 올 일은 없을 거라면서요. 그게 오히려 서로 편한 방법 아니겠냐는 소리를 하는데 한순간 정말 어이가 없어서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남자친구한테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말을 초반에 딱 잘라버렸죠. 그냥 이 집에 오지 마시라 한마디면 되는 거 아니겠냐고요. 남자친구는 입이 대빨 나와가지고는 알겠다고 대답을 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걱정이 되긴 하더라고요. 이젠 이불을 뒤집어 정리한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고 머리카락 때문에 예비 시어머니가 왔다 간 걸 들켰으니 예비 시어머니가 더 조심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도 무슨 수가 있겠나요? 남자친구한테 강하게 이야기했으니 어떻게든 같은 상황이 더는 일어나지 않을 거란 기대를 하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더 어이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며칠 뒤 퇴근하고 집에 들어왔더니 제 방에 있어야 할 침대는 온데간데 없고 제가 남자친구한테 쓰라고 줬던 예전 침대가 방에 떡하니 들어와 있었으니까요.
알고 보니 남자친구가 제가 없을 때 업체를 불러서 제 침대를 시댁으로 보내버리고 자기가 쓰던 걸 제 방에 가져다 뒀던 거예요. 자기는 결혼할 때까지 바닥에서 자면 되니까 신경 쓰지 말라며 뭐 대단한 양보를 한 것 마냥 이야기하는데 어이가 없어서 말도 똑바로 나오지 않더군요. 끓어오르는 화를 추스르고 남자친구한테 왜 그랬냐고, 이게 대체 뭐 하는 짓이냐고 따졌더니 남자친구는 뻔뻔하게도 이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결혼하면 어차피 너 예단해야 되는 거지 않냐고, 그걸로 퉁친 셈치면 되는 거 아니겠냐는 거예요. 엄마도 좋아하시고 너도 엄마 안아서 좋고 1,000만 원짜리 침대를 예단으로 해간 거니 면도 살고 이거 완전 일석삼조 아니냐면서 말이에요. 겨우 추스렀던 화가 갑자기 울컥하고 치솟는데 일단은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대신 조용히 고개만 끄덕였지요. 이런 식으로 나오신다 이거지? 싶은 생각이었고 저 또한 제 나름대로의 생각이 다 있었습니다. 그날 밤 예전에 쓰던 오래된 침대에 누워 남자친구가 결혼하기로 한 예비 남편이 엄마가 좋아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제 침대를 몰래 용달차까지 불러 시댁으로 보냈다는 사실을 눈으로 확인한 순간부터 저는 더 이상 이 결혼을 끝까지 해야 할 이유가 남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미 시작도 하기 전부터 이런데 결혼하고 나면 얼마나 볼만하겠나요? 안 그래도 약속 하나 지켜진 게 없는 상황에 결혼 전부터 이런 일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안 봐도 제 미래가 뻔히 보였죠. 그래서 다음 날 저는 회사에 하루 휴가를 요청했어요. 그리고 그날 남자친구보다 먼저 출근한 척 나갔다가 남자친구가 나간 걸 확인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어요. 어차피 침대도 가져갔겠다. 예비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올 이유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였으니 거리낄 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남자친구가 가져왔던 짐을 하나둘씩 정리하기 시작했죠. 뭐 쓰던 걸 이것저것 가지고 오긴 했지만 파손이 우려될 만한 물건은 남자친구가 게임할 때 쓰는 컴퓨터 한 대와 모니터 하나가 전부였지요. 남자친구가 가지고 들어온 옷 몇 벌, 입으라고 세면도구, 옷걸이 따위는 따로 구분도 하지 않고 그냥 커다란 김장 비닐봉투 하나에다가 싹 다 담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봉투 겉면에다가 정상품인 줄 알았는데 하자품이라서 아들은 엄마 품으로 반품합니다 하고 매직으로 커다랗게 써서 용달차 불러서 남자친구 집으로 보내버렸어요. 그리고 곧바로 집 비밀번호를 바꿔버렸습니다. 짐도 별로 없었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일이 더 빨리 끝나서 회사까지 쉴 필요는 없었겠구나 싶었네요. 딱히 더 뭘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해서 그냥 낮잠이나 자야지 하고 침대에 누웠는데 아무리 못 볼 걸 보고 나서 파혼 결심을 했다고 해도 이렇게 끝나버리다니 하는 아쉬운 마음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도 잠시 몇 시간 지나지 않아 그런 안타깝고 아쉬운 마음은 싹 사라져버렸네요. 제가 보낸 짐들이 예비시댁으로 도착을 한 건지 그때부터 예비시어머니한테 전화가 미친 듯이 걸려오기 시작했어요. 이미 제가 그 짐을 왜 보냈는지 아들 반품한다고까지 직접 자필로 써서 보냈는데 더 설명이 필요할까 싶어 일부러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1시간 반 정도 또 지나서였나 현관문 도어락을 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당연한 소리겠지만 비밀번호를 바꾸어 버렸는데 문이 열릴 리가 없었죠. 남자친구가 퇴근하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남았던 터라 당연히 예비시어머니 혼자서 저희 집에 찾아온 거라 생각했는데 현관문 너머로 문 좀 열어보라는 남자친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살금살금 걸어가서 문에 있는 구멍으로 밖을 내다봤더니 남자친구는 물론이고 예비시어머니까지 같이 왔어요. 아니나 다를까 남자친구가 집에 있는 거 다 안다고 이야기 좀 해보자고 사정사정을 하더라고요. 그래도 내 집이고 파혼을 했다 한들 저는 계속 살아야 할 텐데 괜히 파혼했다는 거 동네방네 소문내는 것도 아니고 남자친구랑 예비시어머니를 문 밖에 세워놓고 난동을 부리게 한다고 저한테 좋을 건 하나도 없겠더라고요. 괜히 이웃분들한테 패 끼치는 것 같기도 했고요. 그렇게 잠시 동안 생각을 정리하고 결국 현관문을 열어줬지요. 분명히 남자친구가 문을 열어달라고 할 때는 저한테 이야기 좀 해보자고 했는데 그 말이 무색하게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예비시어머니가 두말할 틈도 주지 않고 제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오더군요. 그리곤 저한테 이게 뭐 하자는 짓이냐며 소리를 치더니 바로 제 머리채를 움켜잡더라고요.
예상도 못한 상황에 당황스러웠지만 머리채를 잡히고 나니 이제 뭐 저 사람들도 나랑은 다시 잘해볼 생각이 없는 거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생각이 들자마자 바로 몸이 먼저 반응을 했습니다. 머리채를 붙들려 앞이 잘 보이지가 않았지만 그대로 저도 팔을 뻗어서 예비 시어머니 머리채를 똑같이 움켜쥐었죠. 그랬더니 예비 시어머니가 또 바락바락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며느리가 시어머니 머리채를 잡는 게 맞냐면서 괴성을 꽥꽥 지르길래 시어머니면 며느리 머리채 잡아도 되는 거냐고 저도 크게 한 소리 했어요. 이야기 좀 하자고 들어와 놓고 시어머니가 저한테 달려드는 걸 막지도 않았던 남자친구가 자기 엄마가 저한테 머리채를 잡히니 그제서야 두 사람 다 그만하라고 저희를 뜯어말리기 시작했습니다. 남자친구의 개입으로 잠깐 휴전 상태가 되었지만 붙잡은 머리채를 풀었다고 해서 이미 엎질러진 물을 주워 담을 수는 없었죠. 예비 시어머니는 아직도 화가 덜 풀린 건지 또 며느리라는 애가 시어머니 머리채를 붙잡는 게 말이나 되냐며 또 저한테 따져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까 했던 말 못 들었냐고 결혼식을 올릴 것도 아니고 날짜도 잡히지가 않았는데 무슨 며느리 타령을 하느냐 했죠. 예비 시어머니는 내 아들하고 결혼하겠다고 벌써 신혼집까지 다 구해놨는데 그럼 그게 며느리지 뭐겠냐고 따져묻길래 그 말에도 또 한마디 해줬어요. 무슨 신혼집 타령을 하고 있냐고 이 집에 1,000원 한 장 보탠 거나 있느냐고 말이에요. 주기로 했던 돈을 진작에 줬으면 말을 않겠는데 그런 것도 아니지 않느냐고.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 맘대로 집에 쳐들어와서 남의 집 살림살이까지 몰래 빼돌리지 않았느냐고. 그거 절도죄인 거 모르냐고 따졌죠. 그리고 허락도 없이 내 집에 들락거린 거 그건 무단침입죄고 오늘 이렇게 내 머리채까지 붙들었으니 폭행죄도 성립하지 않겠냐고. 아, 그리고 준다고 했던 돈도 아직 안 주고 있으니 사기죄까지 추가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장난치는 거 같냐고 당장 5분 내로 내 집에서 꺼지지 않으면 경찰 부르고 어디 법대로 할 수 있는 건 전부 다 해보겠다고. 내가 진짜 할지 말지 궁금하면 한번 이 집에서 5분만 버텨보라고 그렇게 으름장을 놓았어요. 머리채를 붙잡을 때는 아주 본때를 보여주고 참교육을 해주겠다는 식으로 나오더니 법대로 하자는 이야기를 꺼내니 5분은 무슨 5초도 기다리지 않고 바로 꼬리 내리고 그 길로 남자친구와 함께 물러났어요. 그리고 그렇게 두 사람을 보내는 순간 이 결혼은 완전 끝이 났구나 하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오히려 안타깝고 아쉬운 마음에 저도 제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혼란스러운 와중에 이렇게 직접 찾아와 손수 종지부까지 찍어주니 고마운 마음까지 들었네요. 그날 일 이후로 남자친구는 문자며 전화며 저한테 끊임없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그런 남자친구의 연락에 저는 일절 대답도 하지 않고 전부 무시해버렸지요. 그랬더니 집 앞까지 찾아와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문 좀 열어달라고 싹싹 빌고 가고 그러더군요. 며칠 동안 그러는 것도 싹 다 무시했더니 하루는 저희 집 앞에 편지를 두고 갔더라고요. 편지 봉투가 두둑한 게 열어서 보니 무려 A사용지 5장 분량의 반성문을 써가지고 온 거예요. 장장 5장이나 되는 편지였지만 내용은 똑같은 말의 반복이었습니다. 엄마가 2번 다시 너한테 그렇게 행동하지 못하게 하겠다. 원한다면 안 보고도 살겠다. 내가 너무 철이 없었다느니 미안하다고 자기한테 딱 한 번만 기회를 달라. 이런 말만 순서가 뒤죽박죽이 돼서 써 있었어요. 하지만 그 많은 말들 중에 단 한 문장도 그동안 있었던 일로 너가 많이 힘들었겠다. 마음고생 좀 했겠다 하는 말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어김없이 그날 저녁에 퇴근 후 저희 집 앞에 다시 찾아온 남자친구 앞에서 그 반성문을 보는 앞에서 찢어버리고 한마디 해줬어요. 반성문은 나한테 쓸 게 아니고 너네 엄마가 재판받게 되면 그날의 판사님 앞에 보여드리라 했죠. 왜 보니까 다들 판사님한테 반성문 쓰고 감형받고 그러던데 현실적으로 그 편이 더 도움이 되지 않겠냐고요. 제가 끝까지 판사님이니 고손이 그런 이야기를 해서 그랬나. 며칠 안 지나서 이번엔 예비 시어머니 쪽에서 연락이 왔어요. 침대는 조만간 다시 되돌려주겠다 했고 머리채 붙잡았던 건 미안하다고 500만 원 줄 테니 그냥 이쯤에서 합의하자는 식으로 나왔죠. 합의금은 됐다고 할까 하다가 여태까지 예비시모한테 받은 정신적 피해 보상비라 생각하고 그냥 받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내가 샀던 침대라도 당신이 쓰던 침대를 다시 돌려받아 쓰고 싶지 않으니 그건 그쪽에서 계속 쓰던지 말던지 알아서 하고. 저한테는 똑같은 걸로 다시 사놓으라 그렇게 말했죠. 그리고 몇 달 안 되지만 예비시모 때문에 발생한 저희 부모님 몫의 이자, 그리고 앞으로 그 돈을 갚으면서 발생할 이자도 전부 계산해서 입금하라고 했습니다. 사실 절도죄니 그런 거 제대로 알아본 것도 아니었고 실제로 고소할 생각도 없긴 했는데 예비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머리채까지 붙잡았던 제가 어떻게 나올지 도무지 갈피가 안 잡혔는지 그 제안에 알겠다 대답하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로 마무리 지어주겠다는 대답을 하대요. 그래서 그렇게 상황을 일단락시키고 결혼 직전까지 갔던 남자친구와는 깔끔한 파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더 웃긴 건 그로부터 며칠 지나지 않아서였어요. 이젠 두 번 다시 볼 일이 없겠다 생각했던 남자친구가 다시 저희 집을 찾아왔거든요. 그러고선 한다는 소리가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저한테 다시 새 걸로 사준 침대며 저희 부모님 앞으로 발생하게 될 이자에 제 머리채 붙잡은 것에 대해 주겠다던 합의금 500까지 그걸 전부 남자친구가 여지껏 모아놓은 돈으로 해결했다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 와중에 그렇게 손해본 거 메꾸겠다고 남은 돈 가지고 무리하게 주식 투자를 했다가 남은 돈마저 다 날려먹어버렸답니다. 자식 돈을 그렇게 날려먹었으면 무슨 일이 있어도 다시 만들어서 돌려주겠다고 하는 게 정상이지 않나 싶은데 예비 시어머니는 그 돈을 언제 또 다시 마련하냐며 여자 보는 눈이 없어 이 사단을 만들어낸 네 탓이라 생각하고 없던 돈인 셈 치라는 소리를 들었다네요. 그걸 이유로 남자친구가 어머님하고 아예 연을 끊겠다고 선언을 했는가 봐요. 그렇게 부모 자식 간에 연을 잘라냈으니 이제 더 이상 엄마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일은 없지 않겠냐며 처음부터 새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다시 잘해보면 안 되겠냐는 말을 꺼내더라고요. 저를 위해 어머니랑 연까지 끊었다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는데 그러는 남자친구한테 제가 마지막 한마디를 해줬어요. 이미 다 끝난 이야기 눈물 뚝뚝 흘리면서 한다고 뭐 달라지는 게 있을 줄 알았냐고요. 모자간에 연을 끄는 것도 내가 시켜서 끄는 것도 아니고 네 돈 날려먹고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는 게 열받아서 끊고 온 거 아니냐고. 왜 그걸 날 위해서 한 것처럼 말하느냐고 그러지 말라고 했죠.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그렇지 않다고 저를 위한 마음은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었다면서 애걸복걸 하길래 어머님이 내 머리채를 붙잡았을 땐 말릴 생각도 없었고 네 엄마가 나한테 머리채 잡히는 꼴 보고 나서야 그제서야 그만하라고 말리던 인간이 하는 말을 믿으란 거냐고 입에 침이나 바르고 거짓말 하라고 한마디 해주고 그 길로 현관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남자친구는 현관문 앞에 서서 또 몇 시간이고 저를 기다리다 그렇게 집에 돌아갔어요. 그 뒤로 남자친구가 저한테 연락이 오거나 그런 식으로 찾아오는 날은 없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 집에 혼자서 살고 있어요. 혼자서 사는 게 처음도 아니고 그냥 집이 조금 넓어졌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불편한 거 하나 없고 마음이 무척이나 가볍네요. 암만 결혼을 했다 하기로 한들 결혼 전 동거했다는 게 혹시 흠이라도 될까봐 걱정했는데 지금은 동거하기를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도 가끔은 남들 눈초리가 조금 신경 쓰이긴 하지만 저는 여전히 참 잘했구나 싶은 생각뿐이에요. 덕분에 저는 제 인생에 하등 도움도 안 되는 인간 쓰레기들을 걸러낼 수 있었으니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